일단 한국 경제 네.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당연히 우리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부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 가계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기업 부채가 더 뭐 GDP 대비로 보면 더 많긴 하는데 네. 가계 부채가 또 속도도 빠르고 네. 기업 부채와 달리 가계 부채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갑자기 소득이 뻥 튀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부채는 뭐 기업 영업 실적이 갑자기 좋으면 좀 갚아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고 더군다나 예전에 네. 기업 부채 문제 때문에 그때도 단기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기업 부채는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네. 가계부채는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GDP 대비로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떨어졌다는 그건 그야말로 약간 숫자를 약간 마사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정도고 말 그대로 명목 GDP가 상승하니까 뭐 GDP 소위 가계부채 절대 좀 증가해도 대비로 뭐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을 보면 지금도 계속 가계부채를 띄우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가계부채가 이 상태로 계속 더 커질 수가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토론이니까 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계부채로 먼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계부채, 기업부채보다 정부부채가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 저하고 이게 좀 다른. 뭐 가계부채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부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문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매크로하게 접근했을 때는 정부 부채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까? 질문한테 제가 할까요? 왜 그래요? 한 일단 배우고 가게. 아니요. 배우고 가신다기보다는 네네. 세수 결손이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 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20년, 21년과 같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 있는 경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 어쨌든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을 좀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네네. 근데 22년, 23년 그리고 뭐 또 역시 정치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어떤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한 소위 이제 투표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게 재정 건전성 확보고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표로 이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근데 재정 건전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데 이 세수 결손 부분을 메꾸는 것이 정부 부채인 거고요. 그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감세 정책을 드라이브로 걸고 있죠. 재정 정책의 하나의 방향성을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좀 정독하고 왔는데요. 마침 저 이제 그 보고서 보는 걸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기축통화국이 있고요. 기축통화국이라 한다면 미국도 있지만 나머지 6대 기축통화국이 있죠.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나머지 6개국 일본, 캐나다, 유로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해 놓고 재정 적자 문제가 재정 건전성이 위축될 때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봤을 때 기축통화국은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일이죠. 기축통화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국 경제의 경기 둔화나 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이 재정 악화가
그 나라 경제를 더 크게 짓누르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한국 경제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같은 거 2008년 금융 위기 1997, 8년 IMF 외환 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경제 위기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경제를 앞에 논한 것처럼 서서히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뷰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 문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는 이거는 해결할 방책도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뭔가 대응 전략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일단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정부 부채 문제가 가장 우리 경제에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특히 만약에 외재적인 충격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사용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더딘 거죠.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지만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다 최근에 제로 금리로 인상을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운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왔는데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재정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국면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동감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재정 부채가 계속 키워지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걷고 또 그게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 증진이라든가 이게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재정을 뭐 엉뚱한 데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네. 정부 부채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정부 부채, 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일단 가계 부채 제일 문제다. 네. 일단 GDP 대비로 보면 정부 부채는 한 50%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는 한 100% 정도 되고 우리 기업 부채는 11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퍼센티지가 더 높아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총량적으로 그게 아니래도 네. 좀 전에 뭐 전 세계 국가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냥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또 크고 뭐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가 좀 커도 좀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좀 아까 뭐 금융안전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그런 연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부채가 있는데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네.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게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네. 개도국 있잖아요. 신흥국. 네. 이 애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사실은 이 정부 부채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80년대에 다 이게 저쪽 그 중남미 국가들이 왜 넘어져서 다 정부 부채 때문에 넘어졌죠. 당연히. 네. 정부 부채 너무 많이 끌어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네. 다 그 달러 디노미네이트 된 네. 그러한 부채. 그러니까 달러 표시 외채를 끌어다가 나중에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못 갚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정부 부채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터지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라틴 아메리카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네. 다만 다른 거 있잖아요.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이거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계부채부터 생각해 보면 그게 심각하면 어떤 외부적 충격에 따라서 이게 확 무너져 가지고 왜냐 가계부채가 결국은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99%였어요. 네. 딱 우리나라 수준보다 살짝 안 됐어요. 네. 일본이 예. 90년도에 일본이 10년, 20년, 30년 시작할 때 그때의 일본의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수준까지 꼭가대에 올라갔어요. 그때 네. 그래봤자 뭐 한 70% 정도, 70% 남짓 이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도 터졌어요. 제 말씀은 가계부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처럼 너무 빨리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것도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가계대출이 거의 8, 90%가 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 집값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막 커진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부동산 가격이 팍 꺼지면 충격이 있으면 가계부채가 이제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는 거고 네. 기업 부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논의를 치고요. 네. 다시 정부 부채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정부에서 일을 하면요. 정부 부채를 이번 기회에 좀 키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피워요. 네. 그 대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주로 R&D 투자를 써요. 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써요. 건설 경기에 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지난번 우리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올해 보니까 뭐 R&D 투자를 갖다가 정부 지출에서 갖다가 뭐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보니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계속 미래 먹거리 하는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자꾸 키우려고 하고 이 건설 투자는 죽이려고 한다. 키우지 않고 살짝만 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건설 경기만 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자꾸 띄우고 그러면서 자꾸 정부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계속 옥죄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 정책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만 쓰고 재정정책은 그냥 손발을 꽉 묶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재정정책을 써줄 땐 써야 되죠.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그때 왜 안 써요? 쓰죠. 저 같으면. 적극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좀 해줘야 되죠. 다만 부양을 하는데 뭐 소비 막 진작하고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 만드는 그러한 투자 그쪽으로 좀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OECD 국가 회원국이니까 OECD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지금 50% 남짓인데 GDP 대비로 이건 OECD 평균에서도 낮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거나 GDP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다만 무조건 항상 100만 원 쓰자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는 그때 미래 먹거리 투자로 이걸다가 정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선순환 되도록 그런 것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또 반문이 아니,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이현우 교수님은 일단 전제가 어떻게 하면 터지냐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 터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질까봐 걱정을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전 100% 공감합니다. 정부 부채는 터지는 과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터지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부 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마 우리 현 정부가 R&D 예산을 늘려놓은 몇몇 공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R&D 예산을 왜 줄이느냐 이 얘기를 저는 수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R&D 예산을 늘려서 미래 유망 산업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를 또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약 700조 정도에서 R&D 예산 규모가 30조 정도 되는데 R&D 예산을 예를 들어 30조를 갑자기 100조로 늘릴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확장적 재정정책 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이라는 면에서는 R&D 예산을 놓고 확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다. 기여도 면에서. 저는 그런 면이고 지금은 제가 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수를 마련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출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감세 정책만 도입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촉진책들이 다 감세예요.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좋다고 치죠. 근데 그러나 그 이외에 세수를 확보할 만한 차선책들을 마련해 가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출 늘릴 것만 계속 고민하고 왜 세입에 대한 고민이 없느냐. 저는 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 현상이 결국 우리 경제를 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세출도 R&D 예산 중심으로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끄는 중심으로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네. 첨언해도 될까요? 아유,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뭐 터질 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럴 개연성도 걱정해야 되는 부채는 가계부채다. 네. 정부 부채는 아니고 정부 가계부채는요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요. 가계부채는 2가지 개연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폭 터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차 대조표 불황. 네.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미 너무 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요. 원리금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투자해 놓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해 놓은 그 집값이 이제는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현 상태에 유지를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소득이 내가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단순하게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나요? 아닌데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의 그 소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불행이 바로 대차 대조표 불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한국은행 그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이상이면 그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 네. 앞으로 GDP 대비 80%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네.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80%라는 건 정해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많으면 나쁘다는 그런 연구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2가지를 다 볼 때 우리나라는 그걸 이미 초과해도 너무 많이 초과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정부 부채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좀 양호한 편이고 특히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지금 막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 이때는 좀 그걸 좀 살리면 좋겠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니까 한국에서 나온 지난해 말에 나온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10년 단위 네.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게 보면 네. 그 중국도 한때는 뭐 14%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에 14% 성장한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70년대 뭐 10%대 성장했다. 그다음에 뭐 7, 8% 성장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얼마나 자본이 증가했느냐. 그 설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얼마나 기술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R&D 투자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노동이 증가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노동은 줄어들고 이제는 요즘에 0. 몇 %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거기 소위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증가가 경제 성장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설비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이걸 늘리는 거나 아니면은 R&D 투자해가지고 총요소 생산성, 총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설비 네. 투자를 주고 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지 않으면 무슨 2% 지금 2%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네.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 그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9%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처럼 29% 정도 10% 정도 증가하면 적어도 3%포인트 마이너스 한다.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30년 중반 후반이에요. 그때 마이너스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그 GDP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 3요소 중에 노동은 이래저래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게 뭐냐 결국은 기술을 높이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집 짓는 데다 돈을 써버리면 가계부채를 늘려서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설비 투자 안 하고 기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계속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도 또 정부가 설비 투자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R&D 네. 투자잖아요. 네. 정부의 그 R&D 예산 그것도 줄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너무 공감하고요, 교수님.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 네. 지금 3분의 2를 탈고한 상태인데 벌써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9월 달에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전망서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 투입을 늘리거나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확장적으로 재정을 더 편성해서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확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R&D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운용에 해당된다. 재정 운용을 조금 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된 생각입니다.